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대통령 체포가 불발된 뒤 여론전이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팩트체크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주장의 허와 실을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4명의 패널과는 대통령 수사를 흔드는 인물들이 누군지, 그 주장은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함께할 4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입니까? 취미입니까?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연일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에 실패한 뒤 오동훈 공수처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 처장의 입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맞나? 게 아닌가? 아닌가? 바쁜 게 들어올 때가 됐는데. 국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질문도 준비를 했는데 30분 가까이 기다려도 오질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모여있는 정문을 피한 건지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법사위에 나와서야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는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오 처장은 사과를 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법사위가 열리고 있고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도어 스태핑까지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렸는데 어제와 오늘은 카메라를 거의 피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할 말이 없겠죠? 할 말이 없었겠죠. 유구무원이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설마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 공수처가 인원도 작고 규모도 작고 해서 여러 가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죠. 예. 그래서 하나 제대로 딱 부러지게 못한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도 지금 여전히 아직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랬지만 한 달 전에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그리고 또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이번에는 뭔가 좀 강단 있게 결기 있게 좀 할 모양이다. 또 그 계엄 초기에 여러 수사기관들이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서로 막 경쟁했잖아요. 수사를 예. 서로 하겠다고. 그랬을 때도 호기롭게 다 이첩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볼 모양이구나라는 기대를 국민들이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란 혐의자를 지금 35일이 됐는데도 체포조차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죠.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분노하고 있고 점점 그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장은 또 공수처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오락가락한 그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카메라나 언론에 본인이 노출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실제로 국회에 출석하는 장면도 전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문을 이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민들에게 더 소상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은 이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또 그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카메라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대한 어떤 논란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설명을 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동훈 처장이 과연 체포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비판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걸 미리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조금 전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5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 뭐 여러 종류의 그 화기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화면으로 그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의 차량도 있었고 저희들 지금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발포를 해도 된다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당시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까?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그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 더욱 집행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조본부는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회의체 형성해가지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진압 작전과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온 것은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냐고요? 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이긴 모였습니까? 제법 많은 숫자로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 작전 성공하십시오. 안 그러면 공수처 그만 폐지하세요.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현 의원님. 네. 수사기관장으로서 일단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예, 사과를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을 해도 부족할 판으로 보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공수처가 이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굉장히 우려를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일했던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공수처 조직이 원래 작은 조직인데다가 임기도 3년밖에 안 되니까 예. 이 공수처장의 인사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조직이고 그다음에 이 3년 단기직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능력이 있거나 소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조직인데 저 조직이 저 큰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 요구권을 할 당시에는 이미 검찰과 그 경찰의 수사가 많이 집적이 돼 있어서 아무리 능력이 떨어져도 저 정도는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저는 눈에 띄는데 한 가지는 상황을 못 파냈다는 겁니다. 그 공수처 차장이 브리핑하면서 이야기한 게 이렇게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할 줄을 몰랐다 그랬죠. 라고 했다는 거죠. 협조해서 올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미 협조 안 하겠다는 것에 관해서는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등 그다음에 그래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불복할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경호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겠다. 법과 적법 절차를 들먹이는 사람들은 항상 나쁜 짓을 하기 전에 그 앞에 그 말을 붙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의사표시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니까 윤석열 씨가 바로 내란을 일으켜서라도 자신의 그 대통령 권력을 굳건히 하겠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 세 가지만 보면 당연히 물리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저항할 것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협조할 줄 알았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 판단을 하고 영장 집행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된 사건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사건보다도 중대한 사건인데 그렇다면은 그 미약한 조직이나마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겨우 그 일주일 체포 집행 시한의 일주일 동안에 단 한 번 들어가서 5시간 동안 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공수처 검사들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내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수처장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고 100번이고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 인식이 상당히 떨어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수처가. 그때 밀행성, 신속성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꿩 사냥도 한 번도 안 해본 포수가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멧돼지 사냥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불안이 현실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또한 과연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 전날 밤 9시에 이제 공문 플레이로 경찰에다가 보냈단 말이죠. 예.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해갖고 와라. 근데 그건 법적 근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공문 플레이를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통으로 경찰에게 이렇게 위임한 듯한 일임하는 듯한 태도로 봐서는 과연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근데 예. 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는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도 늦었고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도 실패하면서 이게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의 1차적인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또 답한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간접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은 내란 사범 맞습니까? 저희들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의 피의 사실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법부의 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만약에 집행하는 당일날 그들이 있으면 그들은 공무집행 방해 맞습니까 아닙니까? 방해 행위가 일어난다면 또 그때 가서 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이 있어서 공무가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답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이 정치적인 논란은 좀 피하려는 모양새는 있지만 또 반면에 너무 의지가 빈약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아주 강하고 꼭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굳어도 지금 이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지도 그렇게 딱히 있어 보이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보이는 데다가 또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가면서 우리 들어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 3일 날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의지가 있는지도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또 그 경찰하고 사전 어떤 조율도 없이 그냥 체포해오면 우리가 수사는 할게 이런 황당한 그 근거 없는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뭐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제는 다시 또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조보는 가동하기로 된 거니까 일단은 좀 믿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국민께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들어눕기라도 했어야죠. 예. 가서 들어눕기라도 하고 1박이라도 하면서 버티고 있었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지 아 진짜 체포할 의지가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믿고 지켜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 맞아가면 3박 4일을 국민들은 1월 6일 날 체포영장 만료될 때까지 그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관저 앞에서 있었는데 5시간 반 만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냐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좀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조직이 존폐의 위기마저 갖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기를 좀 보였으면 합니다. 지금 네. 저렇게 하는 말로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출석해 주시면 이런 얘기밖에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공수처장의 저런 안이한 태도는 직접 나가서라도 체포해올 그럴 각오를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공수처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할 것이 아니라 경찰로 수사권을 재이첩하는 방안은 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과가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쨌든 법리적으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법한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에 재이첩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밟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어떻게 응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본 후에 그래도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더 큰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충분히 명분을 쌓아서 어떤 정치적인 성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공수처만 해야 되고 경찰에 하면 안 되는지 공수처를 민주당 정부 시절에서 무리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존재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일단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오동훈 공수처장이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반드시 체포하겠다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없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체포영장이 연장이 돼야 체포에 다시 한번 나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 청구는 한 상태고요. 어제 청구했다고 하죠. 어제 청구를 했으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아마 오늘 중으로는 이제 발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 통상적으로는 이제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예. 발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효 기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판사 영장 재판할 때 뭐 1개월짜리도 끊어준 적도 있고요. 1년짜리 끊어준 적도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시한이요?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꼭 일주일만 하라는 법은 없고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유효 기간을 적절히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영장 전담 판사의 재량입니다. 예. 물론 이제 수사 기관에서 얼마 정도의 유효 기간에 해당되는 걸 이제 청구를 합니다.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보고 사유가 합당하면 원하는 대로 이제 발부를 합니다. 하고 이번에 그래서 기사에 의하면은 유효 기간을 일주일이 아니라 뭐 좀 길게 뭐 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일주일을 더 넘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좀 굉장히 놀랍고요. 지금 이 내란 수계가 철조망과 차벽에서 어떤 성체 안에서 지금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울감, 그다음에 불안감 뭐 이런 것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국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일주일을 넘기겠다? 그거는 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한 번 실패를 했으니까 또다시 같은 실패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하려면 이제 하나는 전격적인,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식의 전격적인 집행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가동할 수 있는 어떤 저항 방법을 이제는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이제 장비도 동원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제발 이번 주 안에는 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형사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포영장이 발부 이미 됐을 수도 있잖아요. 연장이 됐을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는 발부 사실을 다 외부에 알리고 해서 그게 수사하는데 공개가 되고 오히려 수사를 스스로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발부된 사실을 발표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서 또 유효기간이 얼마짜리인지를 발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신속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밀행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다해서 2차 체포영장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펼친다면 사실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의 수뇌부에 대한, 지금 소환은 계속 불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체포영장 먼저 집행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의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실무상 통상 뭐 한 달이 넘어가거나 1년씩 이렇게 장기간의 유효기간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은 사실상 수사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명수배를 걸어놓기 위한 용어로 그렇게 장기간 유효기간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냥 지명수배를 해놓고 어디 길거리 다니다가 잡히면 데려올 심산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종류의 사건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의 체포영장을 만약에 청구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수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불안합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네. 2차 집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 화면에 나가지만 철조망까지 다 쳐놓고 차량으로 아예 벽을 세워놓고 물리적으로 따지면 지난 1차 집행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저런 것까지 다 뚫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막혀버린 거죠. 예. 그래서 1, 2차 저지선까지 뚫었는데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참 못내 남습니다만 지금 저 모습을 좀 보십시오. 대통령 관저 앞에 휴전선도 아니고 저런 철조망이 웬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공권력이 적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런 요새 같은 곳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본인이 이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달이 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키우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2009년에 용산 참사 때요. 예. 거기에 그 남일당 용산의 건물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완전히 이 폭력 진압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경찰이 얼마든지 저는 특공대 투입해서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호처장 체포 먼저 하고 나중에 영장 청구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행범이니까요. 지금 경호처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 관계자들 지금 간부들 4명 다 입건된 상태니까 현장에 또 두 번째 체포하러 갔을 때도 막는다면 바로 체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법 뒤에 숨어서 저 지금 철조망과 버스 뒤에 숨어 있는 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체포를 하는 것만이 이 국민이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고 나면 중간중간 깨서 핸드폰 보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나라고 보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예.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공수처가 이번에는 이 공조본이 다 협력해가지고 출동할 거 아닙니까? 경찰 특공대든 경찰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저는 출동해서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마저도 놓친다면은 정말 공수처는 할 말이 없겠죠. 그 다음 순서는 저는 구속영장 청구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장 바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은. 구속영장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체포영장은 예, 체포영장은 발부가- 최대 48시간 예. 동안만 이제 인치해 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구속영장은 그게 아니라 이제 수사기간은 20일, 최대 20일, 예. 그리고 법원에 기소가 되면 신급당 6개월씩 구속할 수 있는 제가 겁니다. 질문드린 건 그런 네. 취지가 아니고요.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구속영장 집행은 체포영장 집행보다 공권력 투입이나 아니면 집행하기가 실제로 더 용이합니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 실제 그 사실상의 문제는 동일하죠. 이게 집행의 문제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예. 발부하는 것이고 예. 이건 같지만 영장 실질 심사에 안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이고 만약에 청구한다면 예. 근데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의 차이가 있냐 이거죠. 아마 그 저항하는 쪽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체포영장은 임시의 그 일종의 이제 그 임시적인 구금영장이고 구금영장은 이제 장기간의 구금영장이니까 예. 법원의 어떤 명령의 강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명분적인 차원에서는 좀 많은 압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분적 압박이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병을 일단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48시간까지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영장입니다만 체포영장을 뛰어넘어서 그냥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면 집행만 되면 바로 구속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뭐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그 구속 수사 기간 이후에는 바로 기소로 이어져서 예.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바로 이어지는 것이고, 체포영장은 영장에 의해서 신병을 데리고 오더라도 다시 한번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인 것이고, 그 예. 차이가 있고, 뭐 같은 영장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법원이 예. 더 강한 공권력을 부여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집행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행은 예.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물리력으로 저렇게 막아서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예. 보는 거죠. 예. 명분상의 차이는 있지만. 뭐 헌재 본인이 변론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바로 구속할 수도 있겠죠. 그 얼마든지 저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2차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거를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셨잖아요. 뭐 철조망 깔고 또 뭐 차 이렇게 차벽 세우고, 경호처장이 공공연히 경호법을 들어서 나중에도 경호에 빈틈이 없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집행이 들어가면요, 경호처장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가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이 대통령의 명령, 그러니까 경호처장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실제로 다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기로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딱 두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공언했었던 것처럼 법적, 정치적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수사에 응하는 방식. 예. 또 하나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경호를 풀어달라라고 요구하는 방법, 두 개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결국에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 해지가 있거나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나 그 뒤에 이제 발부가 되면 발부까지 받아서 더 강한 명분을 쌓는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우리가 종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철조망까지 치고 요새화해서 물리적으로 맞설지까지는 또 예상은 했지만 또 예상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는 좀 별개로 다뤄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하죠.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모인 이 장면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실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저는 적어도 이 12.3 내란 국조특위위원으로 이 내란 수계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관저 앞에 나갔던 박준태 의원, 모욕적이라며 이렇게 반박했죠. 위법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어제 이 장면엔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을 했는데 의원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도시락을 먹었다는 건데요. 관저 앞으로 간 이유가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언행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추악한 권력욕만 가득합니다. 여당은 계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 44명이 관저 앞을 찾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왜 제안을 했을까요? 점심 식사를? 점심 식사를 제안한 것보다 저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점심 식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같이 하자고 한 건 뭐 인간적 고마움 뭐 이것에 대한 표현 차원이었겠지만 적어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관저를 찾아서 저런 항의성 시위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점심 식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거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그 김기현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법 위당한 사법 체계와 헌법 질서의 부당함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적법한 절차로 수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통령은 뭐 이제 본인이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응해야 한다 이거지. 지금 대통령의 뭐 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것, 불응하는 것 이거 자체를 엄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도 이 점심 거절에 정확히 드러난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놀라운 것은 참 이 와중에도 항상 먹을 것부터 생각하는 그 머릿속은 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게 참 놀라울 뿐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모양새를 언급하면서 밥 먹는 거 거절한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뭐 이거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없다, 불법 체포다 이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또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기각됐어요. 법원에 의해서 거듭 확인되고 있는 적법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인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든지 공수처의 이번 수사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공수처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게 맞지 왜 지금 체포 대상자가 된 피의자 집 앞에 가서 국회의원 44명이나
그 앞에서 집회를 합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미 모양새가 대단히 안 좋은데 저기다 뭐 밥 먹는 거 조금 보탠다고 뭔 차이가 있다고 또 밥 먹는 건 거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역 국회의원들의 행위라고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체포영장에는 불응하고 의원들은 들어와서 식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그리고 지금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앞에 또 철조망까지 쳐놓고 차벽까지 세워놨는데 그걸 또 터주는 건가요? 그러게요. 왜 야외에서 김치찌개라도 끓여주지 그랬을까요? 저는 이미 이 내란 수기 혐의자를 지키겠다고 관저 앞에 간 이 의원들 44명, 그중에서 영남 지역 출신 의원들이 뭐 절반이 넘는다고 하죠. 이미 그렇게 간 걸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모양 빠진 거 아닙니까? 무슨 모양새를 얘기합니까?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죠. 밥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이 와중에 지금 밥 얘기가 나옵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그 정신세계는 어떤 정신세계인지 진짜 제가 그저 궁금할 따름이고요. 그 앞에서 정말 이 불안과 분노에 떨면서 3박 4일 눈사람이 되어가는 국민들 모습은 보이지 않나 봐요. 어떻게 나 지켜주러 와서 고맙다라고 들어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1시간이라도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체포를 해야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간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때 당시에는 체포 시도가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체포를 시도하는 그 집행하는 영장을 집행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지키고 서서 몸으로 막으려고 했다면 다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거든요. 그런 결기라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왜 체포하는 날은 그렇게 달려와서 막지 그랬어요. 이 44분뿐만 아니라 다 와서 막지 그랬어요. 뭐 당론은 아니다, 개별 의원들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건 허울적인 핑계고요. 44명이면 거의 50%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 아닙니까? 이 중에는 비대위원들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다 그냥 개별로 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국민들이 기억하고 함께 다 심판해야 될 내란 이 동조범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김영인 의원님, 뭐 장소나 뭐 식사 여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저 시간대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비판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는 사실 딱 체포영장 나왔을 때 당일날 집행할 줄 알았어요. 예. 그래야 저쪽에서도 뭐 준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일날 안 하길래 그러면은 1월 2일 날은 하겠지? 라고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1월 3일 날에 했는데 그것도 무슨 하루 종일 했던 것도 아니고 5시간만 하는 걸 봐서는 정말 굉장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예.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끝까지 싸우겠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겠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와 더불어서 공수처 수사에 위법함, 부당함을 표명하겠다고 했는데 또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지키는 모습은 또 이른바 연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장소에 간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제 생각으로는 44명이 갔습니다만 전부 똑같은 생각에서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중에 꽤 정치 이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른바 뭐 친윤 아니면 신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죠. 이 정권이 빨리 조기에 종료되고 뭐 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많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다시 수사나 조사가 들어가면 본인들과의 연관성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녀서 이 정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근데 특히 초선 의원들은 뭐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갔느냐? 같이 뭉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극성 당원들은 또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주변에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극히 일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렇게 해서 확실하게 야당되는 게 3년 이상 남은 다음 총선에서 본인들의 또 한 번의 당선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올 봄이나 여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번에 당선되는 그 당선자가 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2028년 총선은 이번에 당선되는 당선자의 집권 4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의 패턴상은 집권 4년 차 이렇게 후반기에 치러지는 특히 총선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다음에 확실하게 야당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은 목적은 다 다른데 공통된 점은 정말 그 나라 생각은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나갔겠죠. 근데 저는 그 우리 당 의원이 44명이나 저기 갔다는 사실에 사실 좀 놀랐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20명 내외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화면을 보고 저 선배, 저 의원도 관저에 갔어?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뭐 언론의 표현 어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여기 비대위원이 한 명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예. 지도부 차원에서 지도부에 속해 있는 의원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로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어제 간 것처럼 44명이나 되는 의원분들이 가서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참 어려운 위치에 있구나. 예. 85명이 지난번에 탄핵에 반대하는 표결을 했었는데 그 관성이 아직까지는 당내에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친윤계로 분류돼 있는 이철규 의원이 지난 6일에 국가수사본부 경찰이죠. 경찰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경호처를 두둔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반협법성 발언까지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을 생각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과 언쟁이 오갔고 국가수사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면서 불쾌감을 나타냈고 또 판사에게 가서 따지라라고 했는데 나중을 생각하라, 훗날을 생각하라. 이거 굉장히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발언이 아닐까요? 뭐 기사 그 보도는 반협박성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건 완전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또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어요. 경찰한테 자꾸 이거 수사권 넘겨라. 공수처 역량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경찰한테 넘기면 경찰을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네. 이철규 의원도 경찰 출신 아닙니까? 정보 전문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너네 몸 조심해. 나중도 생각해야지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를 두둔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의정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무력화시키려고 자꾸 경찰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넘겨가지고 완전히 이거 수사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이 기사 말미에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또 먼저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의원이 완전히 이거
소위 갑질한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마저 드는데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예. 그리고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러 나선 것에 대해서 왜 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협박성 발언을 합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이른바 일종의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른바 신윤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최측근 어떤 메신저 전달자 이런 역할로 불리우면서 그동안 호가호의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정권의 조기 종식이 가장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도 하고 어떻게든 이 정권이 좀 더 오래 가기를 바라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또 다시 피의자 윤석열이 앞에 피의자를 떼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하루빨리 복귀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철규 의원의 말 중에 또 굉장히 또 거슬리는 게 판사 개인의 판단을 경찰이 무작정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예. 이 판사 개인의 판단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사람이 도대체 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가요?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까지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가장 무기로 삼아야 될 게 법치주의입니다. 보수가 뭡니까? 기존의 기성의 법질서를 고수하는 것이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존의 법질서를 고수하라고 하는 가장 수단이 되는 게 법치주의고 그 대표적인 게 형사사법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판사가 내준 영장을 판사 개인의 판단이라고 치부하고 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다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법질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 어떻게 좀 마지막까지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속보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속보를 보면 대통령실도 강하게 입장을 이제 막 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체포가 불발된 이후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원래는 2차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거든요. 김용남 의원님. 네.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불출석한 건데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그대로 반복하고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는 불응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른바 피의자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 내지는 내란 동조 세력은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도 이제 무시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떤 기존의 헌법 질서와 법 질서에 대한 존중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들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공직자로 지금도 있는 사람들 맞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에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1차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기세가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정말 법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정광재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굳이 저 이철규 의원이 한 얘기에 말을 보태자면 아마 뭐 경찰에서 같이 몸담았던 후배에 대해서 좋은 얘기 덕담 차원에서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개인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예. 왜 그러세요? 아니 덕담을 뭐 그렇게 삭막하게 해요. 덕담을 협박으로 예. 합니까? 진심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고 논란이 꽤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됐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아예 그래서 각하, 그러니까 따져보지도 말고 각하해버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국회 측은 소추 사유의 변경은 없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 돼버려서 이 프레임이 합리적인 프레임인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좀 따져봐야 돼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오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소추위원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바빠지셨네요. 네, 뭐 나라에 참 큰 변고가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작게 출력한 건데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잖아요. 네. 지난해 12월 14일에 국회 통과한 다음에 바로 정보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내란죄, 그러니까 형법의 제87조,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44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없애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니죠. 저걸 삭제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논란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냐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장과 주장이 뒤섞여가지고 이게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한 글자도 빼거나 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징계, 그러니까 처벌도 받고 징계도 받죠. 예. 근데 처벌을 하는 거는 형사재판이고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 절차고 또 보통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행정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고위공직자,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이 행정법원의 역할을 따로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A라는 사람이, 아니 뭐 대통령이라 합시다. 대통령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다. 라고 이렇게 쭉 써놓고 그 밑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위험운전치상죄를 범하였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에서도 보통 그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징계에서 따져보는 거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쳤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느냐?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행위가 우리가 이 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친 행위를 묶어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로써 위험운전치상죄를 범했다라고 축약해서 쓰는 표현을 많이들 쓰거든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추 의결서도 보시면 내란죄를 범했습니다라고만 쓴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말 그 국무회의 없이 그리고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관계 부처에 부서도 하지 않고 국회 통지도 없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했다. 그리고 불법하게 군대를 국회에 보내가지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 그리고 체포조까지 동원을 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따라서 이런 행위들을 종합해보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라고 요거를 요약해서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법률적으로 내란죄입니다라고 썼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땅땅땅 판결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을 필두로 하는 형사재판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형사상 범죄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달라는 취지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법원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이번에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행위를 했다. 그것이 위헌이고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달라.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건 뭐 법원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저희는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의결서가 이제 일종의 형사재판으로 따지면은 공소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뭐 이런 내란이라는 표현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뭐 드러내거나 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논란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슈를 쭉 따라가지 않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국회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라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들고 계셨던 서류를 보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내란죄의 성립 요소들이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헌법을 위반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사실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탄핵 사유들을 모아봤을 때 법적으로 내란죄가 된다는 취지고요. 이거 솔직히 그 윤석열 쪽 법률가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런 이제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에 앞서서 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까? 준비기를 하면서 그런 국회 측에서 내용을 좀 추려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뭐 자료를 제출한 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범죄 여부인 것까지 다 심리해달라는 건 아니시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게 변론 준비기일에 그런 질문을 받았고 그렇죠. 국회 측에서는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란죄를 다 철회하기로 했다는 주장까지 지금 하기에 이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는 명확하게 내란죄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내란 행위들은 탄핵 사유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에 이미 한번 쟁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뇌물죄, 강요죄들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2017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설명해놨습니다. 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 평가의 영역이고 이것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권성동 의원이 잘 설명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범죄가 됩니다라고 써놓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결정을 할 수가 원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대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형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법률적인 어떤 위반의 중대함을 어떻게 보면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내란죄입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만 애당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이것이 내란죄다라고 단정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범죄 여부까지 우리가 들어갈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론 플러스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대법원의 권한을 존중해서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답변을 했을 뿐인데 너무 당연한 이게 지금 며칠 사이 굉장히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체포에 대해서도 저항을 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 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도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그냥 본인들 뜻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도 불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는 부분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헌재 불복하기 위한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배수 의원 같은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저항권 행사에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지금 탄핵 심판이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빌미 만들기, 꼬투리 잡기 작업을 벌써 개시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도 하지 않았고 1, 2, 3심 재판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라는 주장을 했고 결국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 재판을 하는 곳이다. 헌법을 어겼는지 여부. 그리고 형사법을 어겼는지 여부는 일반 재판부와 대법원에서 하게 돼 있고 이걸 별개로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별개로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잘 얘기한 게 권성동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고 형사 처벌은 일반 형사 재판에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권성동 의원이 이미 명확하게 잘 해두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례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어요. 근데 공무원이 가서 저 근데 아직 그 음주운전, 그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아직 처벌 안 됐는데요. 저 형사재판 다 끝날 때까지 징계 절차 좀 멈춰주십시오. 라고 하면 멈춰줍니까? 안 멈춰줍니다. 저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직장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이미 형사재판에서 다툴 것은 유무죄는 거기서 다투고 그 요소가 되는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먼저 결정하고 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명확하게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사실 2017년을 겪으면서 국민들도 일정 부분 상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래서 8년 전으로 돌아간 지금 느낌이 들어서 못 돌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돌리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전부가 말도 안 되는 개헌 포고령이 선포되고 정말 딥페이크였던 것 같은 그리고 소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것을 모두가 보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형사재판으로 다투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그 결과를 안 받아들이고 불복한다? 저는 국민들의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워낙 그 논란은 되고 있으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내려놓은 결정례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논쟁이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계속 논쟁을 끌어가려는 쪽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맞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80%가 다 철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탄핵소추 위원들은 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단 한 자도 빼고 더하고 새롭게 쓰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80%를 덜어내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4일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식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내가 직접 나가겠다라는 걸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는데 실제로 나올까요?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요즘 세상에 뭐 윤석열의 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키지 않을 거다. 또 이것도 그냥 거짓말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쫄아서 못 나올 겁니다. 나왔다가 체포당하면 어떡할까? 쫄아서 못 나올 것이고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변론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말로 핵심을 꿰뚫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것도 정말 두려워서 못 나올 겁니다. 지금 봤을 때 본인이 편안한 본인 관저든 집무실이든 이런 데서 방구석 여포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두려워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올 것이고 본인의 어떤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또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이 들통날까 봐 헌법재판소에 못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벌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란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뭐 안 나오겠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미 두려웠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베테랑 재판관들에게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핑계 만들어가지고 안 예. 나온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란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헌재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본인이 나와서 그 문제점과 모순을 더 강하게 지적해야죠. 본인 말대로 80%가 철회됐다고 생각한다면은 예. 나와가지고 야 80% 날아갔는데 이거 각하당장 해달라. 우리 쪽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오든지 각하시켜달라고 더 세게 이야기해야지. 왜 못 나올 게 뭡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내란죄가 철회됐다, 뭐 80%가 날아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궤변이 한꺼풀만 들추면 금방 들통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쪽팔릴까봐, 쪽팔리는 표현하면 안 되죠. 본인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쫄아서 못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탄핵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되었다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듣기에는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해왔던 그런 결정들을 부정하는 네. 발언이고 주장이어서 오히려 대통령 측에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런 궤변들 또 설레 안 맞는 얘기들 하면 당연히 나쁘게 작용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준비 절차를 보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들, 대리인들 이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쁜 주장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고요. 결론 준비 기일 결론 준비 때부터요? 기일에서도 자기들끼리 중복된 얘기, 뭐 중구난방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난장판 만들고 헌법재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해서 지지층 결집시키고 최대한 지연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이 헌법재판에서 탄핵 심판을 자기들이 이기려고 생각한다면 이런 주장 못합니다. 그냥 무작정 깎아내리고 트집 잡기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다.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5번의 기일을, 변론 기일을 쭉 정했습니다. 주 2회씩 진행하겠다고 헌재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거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요. 이제 물론 뭐 제 욕심 같아서는 주 3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 2회라고 하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일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더 이렇게 무리한 주장하면서 최대한 흔들고 시간 끌기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 보여집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보기에는 심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2월 중하순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해서 오히려 더 명확하고 네. 또 그 많은 증거들이 동영상으로 뭐 정말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2월 중순 하순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대한 끌고 가더라도 결국 4월 중순에 이제 두 분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결론을 내실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빠르면 2월 중하순도 가능하다. 네. 그러면 2월 4일까지의 5번의 기일을 지금 정해놨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결론 낼 가능성도 열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또 결정문 쓰시는데 보통 한 열흘 정도 예. 걸리기 때문에 2월 중순, 하순 정도 예. 예상합니다. 탄핵소추위원은 모든 기일에 다 참석을 합니까? 헌재? 저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전원 참석하려고 하고요. 네, 아마 뭐 저희보다도 사실 중요한 역할은 국회 쪽 변호인단에서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뭐 당연히 전부 참석하실 거고 예. 저도 가능하면 전기일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공수처가 오늘 이제 어제부터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고 일각에서 이 공수처 이제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국회 현장에서 보실 때 어때요? 그 공수처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여기는 원래 믿고 맡길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제대로 수사해서 성과를 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맨날 사람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가 이제 검찰청으로 따지면 한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예. 순천지청은 한 해에도 수백 건, 수천 건씩을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아마 예산은 공수처가 몇 배를 더 많이 쓸 겁니다. 네. 그래서 핑계 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옛날에 민주당이 자기들이 장기 집권할 줄 알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부터가 일단 이상한 거고요. 예.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넣어놨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단견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 능력 없고 수사 경험 없는 사람들을 앉혀놔요. 네. 그게 문제고 그리고 이게 수사 경험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게 어쨌든 수사 경력이라는 게 쌓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가 별로 능력도 없고 제대로 사건 처리도 못하고 하니까 네. 검찰 출신들도 여기 왔다가 금방 나가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제대로 된 사건 처리 능력도 없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수사 주체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인 대통령의 신병 확보부터 실패했기 때문에요. 시간이 금세 가버렸네요. 벌써 끝났습니까? 20분이 훅 가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탄핵 소추 의결서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한자도 빼거나 드러내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탄핵 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강남이 부러워할 비즈니스 인프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뛰어넘는 스케일.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건교 클라우드 시티. 비타민, 유산균, 홍삼, 몸에 좋은 건 잘 챙기셔야죠. 그리고 인생에 꼭 한 번은 익수공진단 경험해 보세요. 약 중에 찾은 귀한 약, 익수공진단. 공진단에도 특허가 역시 익수. 어디까지 가고 싶니? 잘 나가요. 노벨상이요. 꿈이 큰 아이라면 시작부터 달라야니. 앞서가는 1등 선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탄핵 심판을 흔드는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완전히 뺀다는 프레임입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른데 이 둘을 뒤섞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2017년의 경험에 비춰보면 머지않아 가짜 뉴스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8년 전엔 탄핵 반대 여론이 82%로 집계됐다는 허위 정보가 퍼졌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이 떠돌았고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궤변이 특정 집회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이런 가짜뉴스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그렇더라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017년을 겪은 뒤 얻은 교훈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보험에서의 케어는 달라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일생을 책임져야 하기에 악사 케어. 더 세심해야 한다. 더 충분해야 한다. 때론 더 과감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부터 만일의 위험까지 글로벌 보험 전문가 악사가 당신의 모든 순간을 케어합니다. 악사.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 하나로 다 돼요. 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